2023년 8월 6일 강화도의 한적한 야산에서 땅에 묻힌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알몸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던 시신은 머리 뒷부분에 큰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죠. 지문 감식 결과 피해자는 인천에 사는 30대 회사원 신준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지난 20여 년간 강화도에서 연쇄 실종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한 남자였거든요. 2001년과 2004년, 그리고 2006년,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1년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권 씨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인 윤희 씨와 신복처럼 따르던 직원 조영식 씨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차례로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2001년 강화도의 작은 횟집에는 세 사람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횟집 사장 권 씨, 그의 내연녀 윤희 씨, 그리고 권 씨를 따르던 직원 조영식 씨였죠. 평범해 보이던 이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당시 권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권 씨의 아내가 찾아와 윤희 씨를 때리고 협박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일상이 깨지고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으면서 윤희 씨는 동생에게 한국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조영식 씨는 권 씨에게 신복처럼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횟집 일뿐만 아니라 권 씨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든든한 오른팔이었어요. 권 씨가 어디를 가든 조영식 씨가 따라다녔고 권 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윤희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처럼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디론가 여행을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동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바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과 함께 윤희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출국한 흔적이 없었어요. 은행 계좌 사용 내역도 실종 당일 이후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휴대폰 기지국 정보까지 모든 가능한 기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경찰은 자연스럽게 내연남이었던 권 씨를 의심했습니다. 내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욱이 윤희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윤희 씨가 사라지기 전 권 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그날 밤 권 씨의 집 근처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물적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권 씨는 윤희 씨가 스스로 어디론가 떠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녀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은 권 씨와 늘 붙어 다니던 직원 조영식 씨뿐이었죠. 하지만 조영식 씨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권 씨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영식 씨는 권 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권 씨가 마련해 준 곳에 살았고 생활비도 권 씨에게서 나왔어요. 그에게 권 씨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영식 씨를 따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는 윤희 씨가 사라진 날 권 씨와 함께 있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는 게 그의 증언이었어요. 수사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윤희 씨는 그렇게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후 이번에는 조영식 씨마저 마을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그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04년 조영식 씨가 사라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된 그의 이름으로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2004년 10월 11일자로 된 계약서였는데 이는 그가 실종된 이후였죠. 더 기묘한 건 그 땅을 산 사람이 바로 권 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실종 당일 조영식 씨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오전에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날 저녁 사라진 겁니다. 마치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조영식 씨 소유의 땅은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의 토지였어요. 시세로 따지면 적지 않은 돈이 되는 땅이었죠. 그런 땅을 권 씨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계약 과정이었어요. 보통 토지 거래에는 중개업소가 개입하거나 최소한 증인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이 거래는 당사자들끼리만 이루어진 것으로 돼서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서명과 날인도 조영식 씨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영식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조영식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나온 거예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주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고 이웃들은 말했어요. 권 씨는 조영식 씨의 실종에 대해서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권 씨에게 의존하던 조영식 씨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문스러운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권 씨가 윤희 씨 소유의 아파트를 대신 처분한 거예요. 권 씨는 이미 실종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윤희 씨의 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처분 과정도 의심스러웠어요. 윤희 씨 명의의 위자장이 사용됐는데 그 위임장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권 씨가 혼자 와서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고 증언했어요. 더욱이 아파트 매매 대금도 권 씨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희 씨의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위임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권 씨의 토지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강화도 곳곳에 땅들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돈이 생겼는지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권 씨는 사업이 잘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 씨의 횟집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매출도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실종자들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권 씨는 이웃들에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시체만 찾아와. 시체만 찾으면 내가 다 시인할게. 권 씨의 이런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허세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 씨를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권 씨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2006년 권 씨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박 씨였어요. 권 씨와 박 씨 사이에는 진입로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권 씨 소유의 땅을 거쳐야만 펜션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펜션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로 사용을 요청했고 권 씨는 자신의 땅이니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평범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격화됐습니다. 권 씨는 펜션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돌멩이를 굴려놓거나 철조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펜션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박 씨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법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도 권 씨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펜션 손님들에게 직접 시비를 거는 일까지 벌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우려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권 씨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박 씨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사업이 걸린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박 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처럼 펜션 관리를 하러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펜션 투숙객들이 관리인을 찾을 수 없다며 신고하면서 실종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박 씨의 실종은 이전 두 사건과는 다른 전개를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된 지 보름 만에 박 씨가 근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시신은 펜션에서 멀지 않은 야산 비탈에서 발견됐습니다.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현장 상황으로 볼 때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권 씨 주변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부검 결과 박 씨는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시점은 실종 신고 당일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즉 실종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의미심장했어요. 박 씨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나 반지 같은 귀금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경찰은 즉시 유력한 용의자로 권 씨를 지목했습니다. 박 씨와 분쟁 관계에 있었던 점, 그리고 과거 두 건의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이었어요. 권 씨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권 씨는 박 씨가 실종된 날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영식 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권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권 씨는 이번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 씨와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죽일 이유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 씨가 사망한 후 진입로 분쟁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족들은 펜션 운영을 포기했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결과적으로 권 씨의 뜻대로 된 셈이었죠. 권 씨는 결국 두 건의 실종 사건과 한 건의 살인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세 번의 사건이 모두 권 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였어요. 하지만 권 씨는 여전히 강화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강화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권 씨 주변에서 더 이상 실종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피했고 권 씨 역시 예전보다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토지 매입은 계속됐어요. 강화도 곳곳의 땅들을 하나씩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의 땅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그런 자금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권 씨의 부동산 운영 방식에는 특이한 패턴이 있었어요.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사들인 후 나중에 비싸게 되팔거나 임대를 주는 식이었죠. 때로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이미 팔린 땅을 다시 파는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어요. 권 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권 씨와 얽히면 좋을 게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를 피하려고 했어요.
권 씨 자신은 이런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 씨의 성격도 변해갔어요. 예전보다 더 거만해졌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권 씨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죠. 가진 땅이 많을수록 마을에서의 발언권도 커졌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부동산 제국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었어요. 갖고 있던 땅을 담보로 빚을 내서 새로운 땅을 사는 방식으로 확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땅만큼 빚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권 씨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겠지만 한번 시작된 확장은 멈추기 어려웠어요. 2023년까지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실종 사건들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권 씨의 과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권 씨는 여전히 강화도에서 살고 있었고 부동산 거래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60대 중반이 된 그였지만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 씨에게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인천에 사는 30대 회사원 신준호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지인의 소개로 권 씨를 알게 됐고 강화도의 바다 근처 땅 200평을 구입하기로 계약했어요. 준호 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돈을 아껴 쓰는 성격이었던 그는 신중하게 알아본 후 권 씨의 땅을 선택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에 적당한 가격이었거든요.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불했어요.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권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말 신준호 씨는 권 씨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총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했는데 정작 토지 소유권 이전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서류 준비나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권 씨에게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어요.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준호 씨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상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권 씨가 처음부터 준호 씨에게 땅을 팔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권 씨 소유의 다른 토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안심시킨 후 돈만 받아먹고 이행하지 않는 수법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권 씨는 팔기로 한 토지 외에도 강화도 곳곳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토지를 처분하면 준호 씨와의 계약을 이행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죠. 준호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권 씨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3년 7월 30일, 준호 씨는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준호 씨는 오전 10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권 씨와 만나서 계약 문제를 정리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죠. 인천에서 강화도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오전 11시경 권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권 씨의 집은 강화도 해안가 근처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비교적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준호 씨는 권 씨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만남은 권 씨 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대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준호 씨와 이를 회피하려는 권 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상보다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권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준호 씨가 2, 30분 정도 있다가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주변 CCTV 분석 결과를 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준호 씨는 자신이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권 씨 입장에서는 그 돈을 쉽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당장 현금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을 겁니다. 준호 씨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권 씨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권 씨에게 부동산은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오후 1시경 권 씨 집에서 준호 씨의 검은색 차량이 나오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차량은 잠시 후 강화대교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경찰은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강화대교 CCTV에 포착된 준호 씨의 차량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준호 씨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보였거든요. 경찰이 나중에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사람의 체형과 복장이 준호 씨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차량은 강화대교를 건너 김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 씨의 검은색 승용차는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어요. 준호 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CCTV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 씨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검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빠르고 목적의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는 아파트 단지를 나선 후 근처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디론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때우거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배회하던 남자는 결국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경찰은 그 시간대에 해당 지역을 지나간 모든 택시를 추적했어요. 다행히 CCTV에 찍힌 택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날의 승객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목적지가 강화도 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강화도 초입의 한 공원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어요. 택시 기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승객이 말수가 적었고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말 없이 요금만 지불하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택시 기사에게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진 속 인물은 권 씨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의 차량을 김포에 세워둔 후 택시를 타고 강화도로 돌아온 사람이 권 씨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 씨의 집 주변과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도 병행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어요. 권 씨 집 근처 해안로에서 준호 씨의 휴대폰과 지갑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 지갑에서는 권 씨의 지문이 검출됐어요. 이는 권 씨가 준호 씨의 소지품을 만졌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권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진 결과 미세한 혈흔들이 발견됐어요. 정밀 감식 결과 그 혈흔은 준호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에서 나왔어요. 권 씨의 집 주변을 촬영한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준호 씨가 집에 들어간 지 1시간쯤 후 권 씨의 파란색 트럭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럭은 30분 정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왕복 30분이면 권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다녀온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범위 내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로 했어요. 수색은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권 씨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내의 야산과 해안가를 모두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8월 6일 근처 야산에서 준호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얕게 묻혀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있었고 머리 뒷부분에 심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권 씨는 드디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씨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준호 씨를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준호 씨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대화가 끝난 후 준호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적 증거들은 권 씨의 주장과 배치됐어요. 준호 씨의 지갑에서 발견된 권 씨의 지문, 집 안에서 발견된 준호 씨의 혈흔, 그리고 CCTV에 포착된 권 씨의 행적까지. 모든 증거가 권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 씨가 준호 씨의 차를 김포까지 가져다 놓고 택시로 돌아온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요?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 씨의 과거 행적들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2001년 윤희 씨의 실종, 2004년 조영식 씨의 실종, 그리고 2006년 펜션 관리인 박 씨의 변사체 발견. 모든 사건의 중심에 권 씨가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했어요. 특히 박 씨와 준호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공통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시신 모두 머리 뒷부분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공격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둔기에 의한 반복적인 타격으로 사망한 점도 유사했어요. 더욱 특이한 점은 두 시신에서 모두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머리 뒷부분과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비슷한 크기의 동그란 구멍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구멍이 일반적인 살인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움직임 때문에 찢어지거나 불규칙한 모양이 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너무 깔끔하게 동그랗게 뚫려 있었거든요. 이는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죽은 후에 가해진 상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즉, 살인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행위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범인의 시그니처, 즉 내면적 욕구의 발현으로 해석했어요. 권 씨의 성격과 행동 패턴도 분석됐습니다. 오랜 기간 법적 처벌을 피해온 경험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세상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희박해진 상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권 씨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였어요. 부동산으로 인해 마을에서 인정받고 발언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부동산에 위협을 가하면 과도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준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 실종 사건들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와 조영식 씨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권 씨만이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이번 기회에 과거 사건들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정황 증거들과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권 씨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33번이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랜 기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며 법의 테두리 안팎을 오갔던 인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죄가 밝혀져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말이죠.
권 씨가 나고 자란 동네를 찾아가 보니 이웃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성격이었다고 했어요.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런 외로움을 부동산 축적으로 메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 씨의 토지 보유량이 늘어날수록 그의 성격은 더욱 인색해졌어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더 아끼게 된 겁니다. 이는 그의 부동산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었어요. 담보대출로 새 땅을 사는 방식이다 보니 빚도 함께 늘어났거든요. 권 씨에게 부동산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나마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으니까요.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극도의 분노와 함께 살인 충동까지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법의학 전문가들은 권 씨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들의 패턴을 주목했습니다. 모두 뒤에서 가해진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특이한 구멍이 시신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어요. 이는 우발적 살인보다는 어떤 의식적 행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시그니처입니다. 범행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인 내면의 욕구나 충동을 표현하는 행위죠. 권 씨의 경우에도 비슷한 심리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실종 사건들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제3의 범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어요. 그동안 나타난 객관적 정황과 증거들의 유사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논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와 조영식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권 씨는 법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준호 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과거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강화도 주민들은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했던 공포의 그림자가 거친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찾고 미궁속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목격자인 권 씨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과연 윤희 씨와 조영식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